그러면은 이제는 이제 손대범 편집장과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손대범 기자의 취재기 네. 점프볼을 언제부터 일하셨죠? 제가 외고를 쓰면서 시작했는데 그죠? 첫 외고가 개공 2000년 기자로. 11월, 네. 2000년 11월이었고 네. 아예 들어간 건 2006년이었죠. 그때까지는 발만 걸쳤다 뺐다 걸쳤다 뺐다 해가지고 했고, 네. 그다음부터는 쭉 편집장으로 있었죠. 그죠? 네. 계속. 루키하고 왔다 갔다 했으니까. 네. 네. 그렇습니다. 자, 프로미님이 피터 마이클이 한국에 어떻게 올 수 있었냐? 한국에 올 때는 그때는 한국이 돈을 많이 줄 때였고, 네, 자유계약으로 돈을 많이 줄 때였고, 코비와의 맞대결에서 전혀 안 밀렸다는데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죠. 네. 네, 그건 그건 절대 아니고요. 코비는 거의 뭐 여행 가다시피 한 게임이었고, 네. 코비가 그날 20분 정도밖에 안 뛰었을 거예요. 그게. 네. 네. 또 피트 마이클이 올 땐 동양이 또 과자를 잘 팔 때였고요. 그렇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피터 마이클이 고향 동양에 네. 동양에 올 때는 이렇게 맥스로 올라가는 시기에 왔다가 KBL에서 1년 뛰고 가서 더 맥스가 됐죠. 네. 돈 벌려고 온 것도 아니었고 그쵸. 뭐 그냥 온 거 어쩌다 온지 이해도 안 가요 사실은. 네. 사실 뭐 근데 그 시즌에 외국 선수들이 다 네임밸류가 굉장히 높았죠. 네. 크리스 랭도 있었고 그 시절에 네. 필립 리치도 있었고, 네. 뭐 게이브 미나케, 뒷돈도 맥기 많을 때였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손대범 기자가 점프볼에서 취재를 하면서 겪었던 일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잘 모를 법한 얘기들이 더 많을 것 같아서. 근데 저는 굉장히 개념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지금 보면 선배들이 나 한 번도 안 때린 게 참 신기할 정도로 굉장히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기자들 요즘에 강의할 때마다 애들한테 올 때 모자 쓰지 말라. 맨날 모자 쓰는 게 있어. 모자 쓰지 말고 스레빠 신지 말고 짧은 치마 같은 거 입지 말고 뭐 그런 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근데 체인 달고 다니고 옛날 체인 달고 삭발하고 다니고 모자 쓰고 다니고 힙합 바지 입고 다니고 그래서 한 번은 선배가 야 바지 먼지 다 쓰고 다닌다 뭐라 그런 적도 있었는데 생각해보면 굉장히 개념 없이 다녔다 들고요. 손대범 기자님 말 잘 안 들었나요? 네. 뭐. 저도 말 안 들었어요. 저는 회사에서 주로 혼난 게 글 때문에 혼난 것보다 지각하고 또 와가지고 잤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잠을 되게 많이 잤어 사무실에서. 그래서 걸려가지고 혼나고 전날 술 먹고 와가지고 술 냄새 풍기면서 혼나고 뭐 그런 게 되게 많았는데 지금 제가 그럼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저 참 꼰대가 됐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옛날 생각해 보니까 진짜 말 안 듣고 살았구나 싶었고 그래서 제가 시상식 때 2001년에 시상식을 갔는데 그때 홍보팀장님이 장재홍 팀장이었어요. 막더라고 나를 아이디 카드 있었는데 이렇게 하는 거야. 이게 어제 주원 줄 알았나 봐. 그래서 가라고. 근데 내가 봐도 사실 기자 옷이 아니었어. 그래가지고 체인달 체크 바지 입고 하고 그랬으니까 그래가지고 되게 좀 민망했던.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히 민망하죠. 그렇죠. 그때는 좀 억울했는데 쫓겨날 만했다. 근데 그때 선배들이 더 고압적인데 그거를 어떻게 넘어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그런 해프닝이 좀 많았고 또 이제 대표팀 같은데 취재해 가면은 선배부터 사실 쭉쭉 가야 되잖아요. 막내를 맨 밑에 하는데 저는 막내가 만만하니까 막내부터 해버린 거예요. 이규섭 그때 아시안 게임 대표팀 때 테니스 선수촌에서 이제 훈련 끝나서 힘들잖아요. 그때. 근데 빨리 하자 해서 세 주로 나눴어요. 그래서 누구 하자 했는데 나는 만만하니까 이규섭 코치 나이대도 비슷하고 먼저 했죠. 근데 이규섭 코치 말을 잘 안 해주는 게 자꾸 눈치 보는 게 보여요. 문경은 다 서 있고 다 전체 서 있는데 기다리니까 그래가지고 삐졌더라고 문경은도 실제로. 그래가지고 제일 고참이었으니까 거의. 그래가지고 그랬던 적도 있고. 맞아요. 힙합 중년님이 꼰대범이라고. 그런 얘기 많이 됐어요. 이미 듣고 있다. 근데 인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꼰대는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느끼기 꼰대는 아니에요. 나이 그런 그 취재 매너를 잘 몰랐던 점이 굉장히 좀 힘들었던 것 같고 나보다는 선배들이 더 힘들었겠지. 그렇죠. 나 때문에 사과하고 다녔으니까. 박상혁 기자도 그렇고. 그렇죠. 그리고 또 언젠가는 출근을 했는데 갑자기 사람이 부족해서 데리고 가는데 어디 간다 얘기도 안 하고 본고차에 태웠어요. 상무 인터뷰를 간대요. 그때 상무가 이제 잠실 그쪽에 있었는데 여기 복정동에 그렇죠. 복정동에 제대하는 선수들을 보러 간대요. 근데 누구 가는데 그러니까 얘기도 안 해주고 태워간 거예요. 그래서 알아서 해. 그런데 알아서 했던 사람이 표명일 뭐 그런 사람 있잖아요. 선수 표명일도 있었고 아무튼 제가 제일 짬이 안 되다 보니까 무명들 해가지고 되게 힘들었던 기억도 있고. 역시 옛날 사람이네요. 그러니까 인터뷰도
누군지 할 줄 알아야 준비를 하던 거지. 그렇죠. 인터넷도 없던 시절이니까 모바일로 뭐 찾아볼 수도 없잖아. 네. 그래서 역으로 누구세요? 자기소개 좀 해주세요. 막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소개로 그랬구나 싶기도 하고.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오늘 손대범 기자의 점프볼과 함께하면서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자 일단은 점프볼에서 네. 이제 많은 것을 겪었을 텐데 뭐 가장 고마웠던 분이 제일 고마웠던 분은 역시 제일 욕을 많이 하지만 네. 제일 고마운 분은 오너죠. 사실 저희 네, 네. 오너가 제일 고마운 저희 건데 박진환 박진환 대표님. 편집장님이 아무튼 저를 불러줬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있는 거고 네. 또 뭐 간섭은 심하지만 그래도 저한테 편집장을 맡겼던 것 자체가 사실 파격적이었죠. 그쵸. 그때가 제가 27살이었는데 네. 그 그렇죠. 어린 나이에 저한테 맡겼다는 것 자체가 그때 또 공익근무 공익근무를 끝난 다음에. 하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때인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잖아요. 그쵸. 근데 저한테 맡겨가지고 파장이 컸어요. 네. 사실 왜냐면은 제가 편집장 된 다음 날 되게 KBL에 전화가 왔어요. 이사회를 했는데 편집장이 나한테 굳이 얘기 안 해도 되는 거였거든. 기분 나쁘게 이사회에서 그게 나왔대요. 편집장이 너무 어린 거 아니냐. 근데 왜냐면 그때는 공식 잡지였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KBL에서 돈을 받으면서 만든 잡지였으니까. 네. 그러니까 그 편집장을 그런 시켜도 되냐 그런 얘기가 회의에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 지네끼리 회의하고 넘어가면 되는 건데 그걸 나한테 그걸 얘기할 필요 없잖아요. 기분 나쁘게. 근데 좀 말 잘 들어라 뭐 그런 의미였겠죠.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좀 속상했던 기억도 나고. 네. 근데 뭐 그래도 어쨌든 그런 와중에도 저한테 맡겼던 것 자체가 네. 굉장히 큰 도박이었죠. 사실 저는 지금 저한테 27살 후배한테 편집장 맡기라면 전 못 맡겨요. 그렇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불안해가지고. 근데 굉장히 27살이면 사실 저희 막내 기자가 지금 27살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도박이 아니었나 싶은데 어쨌든 도박이 절반의 성공으로 끝났다. 어쨌든 안마하고 있으니까. 네. 그리고 굉장히 파격적인 것보다 안 하시는 분인데. 네. 그러니까요. 근데 그 사실 엄청나게 파격이었고. 네. 그리고 예전에 그 어디 한번 글을 쓰시지 않나요? 그 되게 힘들 때 도와주신 얘기 그죠? 저희가 그때 제가 집이 거의 망하기 직전이었는데 그래서 이사해야 되는데 돈도 없고 월세도 밀리다 보니까 집주인이 바꿔버렸어요. 열쇠를. 지금은 난리 날 때죠. 그렇죠. 근데 그때는 집 열쇠를 바꿔가지고 집에 못 들어가고 그래서 집주인한테 내놓으라 그랬더니 돈 내놓으라 그래가지고 근데 사실 25살 그때쯤에는 사실 주변에다가 300만 원만 빌려주고 말 못하잖아요. 그쵸. 그때 이제 찾아가가지고 돈 좀 빌려달라고 그랬더니 이제 당연히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나중에 갚아라 그러고 돈 주셔가지고 그때 간신히 이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그 집에서 결혼할 때까지 살았었는데 그때 그렇게 선뜻 내주지 않았다면 저는 어떻게 될지 모르죠. 왜냐면은 그때 복권 살 돈도 없었으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할 수 있는 상혁이 형한테 전화해서 울고 뭐 그런 것밖에 없었거든요. 제 나이 때 그 나이 때였는데 박진환 회장님께서 그냥 나중에 커가지고 갚아라. 그래가지고 근데 진짜로 그만큼 뜯어가시긴 했는데 그만큼 일을 시키시긴 했는데 아무튼 굉장히 마음에 큰 빚을 졌죠. 그렇죠. 그걸로 인해서 점프볼 들어갔을 때 바로 고민도 안 하고 바로 들어갔던 거였고 그래서 사실 또 떠나고 싶을 때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그럴 때마다 그 일을 기억하면서 그냥 아무나 못하는 일이거든요. 그렇죠. 쉽지 않죠. 그래서 지금까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때 생각으로. 그래서 박진환 회장님을 두 번째로는 점프볼 잡채가 굉장히 어려울 때 있었죠. 우리가 망하기 직전. 매달 물론 아침마다 아직 망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 아직 망한 건 아니에요. 10년 전 일이에요. 10년 전에. 저희가 굉장히 어려울 때 아침 8시마다 다 모여가지고 서민규 기자, 정직 기자 해가지고 어저께 정기 구독 몇 권 했다. 뭐 서점에 가서 보고 맞아요. 서점 가서 책이 몇 권 있더라. 그래가지고 그런 회의를 할 때였는데 그때 전자랜드 유도훈 감독이 그때 감독된 지 얼마 안 됐대요. 그때 코칭 스텝이랑 해가지고 모르게 100권인가를 아마 정기 구독했어요. 50권인가 100권인가 정기 구독했어요. 그래서 주변에 뿌려주고 홍보해주고 굉장히 고마웠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전자랜드 유동 감독님께 굉장히 좀 감사했던 일이 있고 또 인상공사도 그렇고 알게 모르게 저희를 힘내라고 많이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다 기억에 남고 고맙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제일 중요한 거는 기자들이죠. 왜냐면은 저보다 나이 차이가 별로 안 나요. 지금이야 뭐 이제 10살 차이 나는데 한 2015년까지는 저보다 나이 차이가 별로 안 났어요. 곽현 기자도 그렇고 지창 기자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사회에서 보면 형 동생 해야 될 사람들인데 편집장으로 모시느라고 개고생을 했죠. 또 저도 그때는 에너지가 넘칠 때여가지고 제 그때 철학은
잠은 죽어서 자면 된다. 네. 근데 지금도 별로 안 자요. 네. 대보명은. 그래가지고 네. 서정환 기자부터 시작해서 다 갈아 넣었죠. 거의 그냥 갈아 넣었습니다. 진짜 정직 기자도 그렇고. 그때 네. 서정환 기자는 맨날 불만을 그냥 저한테 네. 다 토로했었어요. 서정환 기자 퇴사할 때 저한테 한마디 했죠. 그래서 형이 안 잔다고 나 다 안 자는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생각을 좀 바꿨는데 네. 아무튼 그때는 제가 젊다 보니까 같이 이제 밤새야 된다. 네. 주의해가지고 저 그게 대표적인 사례가 그 아직도 민규 형하고 저하고 네. 얘기하면 항상 하는 얘기가 예전에 2009년 그쯤에 KCC가 우승을 했는데 우승하고 이제 보통 우승하면 이제 기자들도 같이 축승회를 갑니다. 네. 네, 축승회 전주에서 우승이 확정되고 이제 다른 기자들은 다 축승회 가는데 우리는 점프 마감을 해야 된다. 네. 잡지 마감을 해야 된다 해서 네. 전부 다 모텔로 다시 가서 모텔에 가서 진짜 모텔 방에 한 3-4명이 같이 모여서 거기서 거의 졸면서 네, 한 4, 맞아요, 5시까지 맞아요. 예. 저는 심지어 그 다음날에 애기 돌잔치였어요. 네. 100일 잔치였어요. 네. 근데도 밤새 일하고 전주에서 그쵸. 올라와가지고 네. 그때 죽을 뻔했는데 네. 그래서 아무튼 그- 그때 네. 지금도 근데 그래 우승한 팀들 우승한 날은 애들이 다 같이 못 가니까 마감이 네. 딱 겹치니까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미안할 때가 많고 아무튼 네. 근데 제가 그래서 웬만하면 저 밑에 기자들한테 존댓말을 했어요. 그 나이 비슷한 또래 네. 서민교 기자도 그렇고 네. 왜냐면은 반말하고 친해지면은 마음이 약해져가지고 그쵸. 같이 놀고 싶을까봐 왜냐면은 사람들이 굉장히 좋았거든. 네. 그때가 네, 그렇죠. 굉장히 다 멤버들도 좋았고 네. 딱 친구하기 좋은 성격들의 그렇죠. 사람들이었어요. 맞아요. 같이 있으면 술 마시고 싶고 네, 근데 그러기 싫어가지고 네. 그러면 이제 저도 약해지면 봐줄 수 그쵸. 있을 거예요. 그래서 존댓말로 일부러 네. 되게 기분 나빴을 거야 아마 나이 차도 별로 안 나는데 네. 존댓말 딱딱 해가면서 네. 딱 잘라가지고 그래서 되게 미안했던 기억이 많아요 지금. 그때 서민규 기자하고 저하고 뭐 네, 이청환 기자도 네. 있고 그래서 그리고 저기 이재범 기자도 그때 잠깐 있었고 네. 네. 그래서 저보다 형들이 굉장히 많았던 시절도 있었기 때문에 네. 저는 항상 존댓말로 나갔죠 먼저. 네. 반말하면 마음이 약해지고 친해질까 봐서. 그렇죠. 네. 네. 지금도 그런 거 좀 경계심이 좀 지금은 많이 무너졌는데 네. 그런 게 없어졌는데 옛날엔 좀 그랬던 것 같아요. 네. 네. 서민규 기자는 제가 동기여가지고 가끔 연락하거든요. 네. 골프 하고 있죠. 네, 지금 네. 골프 다이제스트 잡지에서 네, 열심히 일하고 네.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또 고마웠던 사람이 또 있으신가요? 없어요. 네. 그러면 아니 뭐 독자분들도 네. 그렇고, 네. 다 고맙죠 저는. 네. 네. 그다음에 이제 기억에 남는 인터뷰이 그동안 이제 이건 한번 저한테 연락을 주셨는데 인터뷰를 했던 사람 중에 네. 가장 기억에 남는 사람이 누구냐? 저는 근데 굉장히 많긴 한데 네. 그래도 제 인생에 딱 이제 지표를 줬던 분이 있죠. 네. 조동표 선생님이라고 네, 네.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기억을 못 하실 거예요. 2012년에 돌아가신 분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제 대한민국 스포츠 기자 중에서는 역대 최고 중 한 명이죠. 1925년생이신데 네. 굉장히 오랫동안 돌아가시 직전까지도 원고였었어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1940년에 제가 알기로는 45년에 처음 취재를 가신 분인데 돌아가시 2012년까지 글을 쓰셨으니까 굉장히 오래 쓰신 거죠. 그렇죠. 네. 근데도 위화감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데가 아니라 굉장히 80, 90대셨는데도 정정하셨고 네. 제가 손주 맞은 것처럼 다 술술 얘기해 주시고 근데 놀라운 거는 그때가 언제였더라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다 기억하는구나. 몇 년도 몇 월 며칠 그날 날씨가 어땠는데 이렇게 사람들 표정은 이랬고 경기 몇 대 몇으로 끝났어까지 기승전결이 완벽하게 기억하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래서 한 번은 제일 기억에 남는 경기가 언제였으니까 1967년 세계 선수권 대회인데 박신자가 어떻게 했고 어떤 소식이 들려왔고 그런 거를 다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뭐 책도 뭐 보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 기억에서 네. 대단하신 거죠. 그죠. 네. 당장 우리도 그걸 몇 돌 며칠까지는 기억을 못 나도 하는데. 검색해봐야지 알거든. 그죠. 근데 그런 것들을 다 머릿속에 기억을 하시고 그걸 또 후배들한테 얘기해서 하고 또 본인도 기록을 계속 남겨놓으시고 그러는 게 야 이분이야말로 스포츠의 역사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제가 이제 근데 참 영광스러운 게 제가 그분의 마지막 원고를 제가 편집을 했어요. 네. 스포츠 코리아라는 잡지에서 네. 그러니까 비인기 종목들만 주로 다루는 잡지였거든요. 네. 그 잡지에 마라톤 역사를 쓰셨어요. 근데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그분 원고를 편집을 하면서 마지막일 줄 몰랐죠. 네. 원고 편집하고 얼마 다음에 돌아가셨는데 굉장히 영광스러운 기억이 남고 저도 그래서 아마 그 이상형을 그렇게 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세상에 기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러죠. 사회를 고발하는 기자도 있고 네. 뭐 여러 종류의 기자가 있는데 저는 그분을 닮고 싶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기억을 하고 전달을 하고 기록을 해주는 사람. 네. 네, 그렇게. 네. 그 농구에 대한 애정이 많으셨나 보네요. 엄청나게 농구도 좋아하셨고 야구도 좋아하셨고 그죠? 네. 다 좋아하셨던 것 같은데 특히 농구를 많이 좋아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서점에 가시면 지금 있는지 모르겠는데 96년 만에 덩크슛이라고 네. 여자 농구의 역사를 다룬 책이 있습니다. 네. 이만한 책이에요. 네, 맞아요. 그걸 혼자 다 쓰셨어요. 네. 네, 그걸 쓰신 게 마지막 저서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로 농구도 좋아하셨고 잘 아시고 그런 네. 것 같아요. 네. 또 기억에 남는 인터뷰가 또 그리고 있으신가요? 잠깐만 적었는데 아까 연세가 된 연세가 1925년생 2012년에 작고하셨어요. 네. 2012년 돌아가신 지 한 이제 8년 정도 됐네요. 네. 네. 또 누가 있었죠? 서장훈 선수. 서장훈 선수. 네, 서장훈 선수 같은 경우 사실 제가 유일하게 이제 프로농구 기자를 하면서 사적으로 만나가지고 얘기 나눴던 몇 안 되는 사람인데 네, 그렇죠. 네. 초창기엔 또 유일했던 거 같고. 근데 그 서장훈 선수 같은 경우는 말주변이 너무 좋았고 또 생각도 깊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네. 지금쯤은 이제 얘기해도 되는데 2003 제가 한번 얘기했을 거야. 2003년에 NBA 스카우트가 보러 왔어요. 네. 근데 그때 스카우트가 바피였어요. 그때 포틀랜드 블레이저스 스카우트였거든요. 그분이. 그래서 그분이 누구 지령을 받고 잠실 실내체육관에 와가지고 서장훈 선수를 봤어. 그래서 결론 내린 게 NBA에 오고 싶으면은 테스트를 받아야 된다. 와서. 근데 테스트가 싫었구나. 그래서 싫었다기보다 계약 상태였기 때문에 미국에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포틀랜드는 시즌이 끝난 상황이었기 때문에 와서 봐라. 그랬는데 서장훈 선수는 자기가 나가면 다 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좀 꺼렸던 거죠. 대학 상태도 있었고. 그래서 결국에는 또 본인 자존심도 있었을 거예요. 테스트를 받아오라는 게 사실은 좀 껄끄러울 수도 왜냐면 서장훈 선수가 본인에 대한 자부심이 엄청나게 강했죠. 세지 않습니까? 본인도 사실 NBA에 진지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되게 가고 싶었던 건 사실인데 그 당시 나이에선 다 포기하고 가긴 좀 진지하지 않았던 것 같고. 또 연봉도 엄청나게 많이 킹이었잖아요. 엄청나게. 근데 그 당시 선수들은 연봉도 사실 이렇게 드러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받을 때였으니까. 또 제가 그분한테 비디오를 몇 개 보내줬는데 왔단 말이에요. 한국까지 왔다는 거는 그래도 일단은 관심은 생각은 있다는 거죠. 왜냐면 그 정도 슈팅 빅맨이 없었으니까. 근데 일단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무산됐다. 그게 아마 2003년 일일 거예요. 2003년인가 4년인가. 그래가지고 되게 그거 풀면서 과정에서 인터뷰도 해보고 이야기했는데 그 기억에 남고. 그다음에 가장 기억에 남는 인터뷰 유명한 사람은 또 아닌데 토론토 랩터스 스카우트가 있어요. 게리 보이슨이라고. 아까 보내주신. 여기는 없어요. 지금 생각하는 게리 보이슨이라는 토론토 랩터스 스카우트가 있어요. 지금은 그만뒀습니다. 그 새끼, 그놈이 내가 태어나 처음으로 기레기라는 얘기를 들었던 게 딱 그 애였어. 그것도 네이버 댓글창이 아니라 알럽 NBA 댓글창에 기레기 손대면 뭐하는 기레기야 라고 어떻게 올랐던 이유 딱 최초였어요. 그게. 하승진 선수가 NBA 드래프트 딱 나갈 때였어요. 그때 모두가 관심을 가졌잖아요. 근데 저는 제가 알고 있는 모든 망을 동원해가지고 NBA 스카우트들 다 이메일 보내가지고 연락받고 그랬는데 그때 게리 보이슨이라는 사람이 먼저 연락이 왔단 말이에요. 심지어 토론토 스카우트인데 하승진이 어떠냐 해서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걸 다 줬어요. 그래서 이제 연락 주고 받았죠. 드래프트 전날에 어떻게 될 것 같냐 그랬더니 자기네들은 1라운드 후보에 올려놨다. 그러는 거예요. 당연히 기사감이잖아 이거는. 썼죠. 1라운드는 개뿔. 46인가도 나가지 않았어요. 1라운드 넘어갈 무렵에 1라운드 넘어갈 때 알럽 NBA 어떤 분 올렸어요. 이 사람 뭐하는 기레기죠? 그러는 오씨 나는 그냥 받아 적은 거야. 내가 오버를 낸 게 아니라. 그런데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아직도 기억이 나는 사기꾼 같은 거. 끝난 다음에 그 이메일을 보냈어요. 그때 MSN인 걸로 알고 있어요. MSN 그죠? 그때는 MSN으로 했죠. MSN에서 미안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될 줄 몰랐다고. 그래가지고 나 너 때문에 욕 먹었다고. 기억에 남았는데 가끔 이제 몇 년에 한 번씩 연락을 주고 받는데 지금은 스카우트 일을 안 하더라고요. 뭐 하는 잘 지내냐 그런데 뭐 그 얘기 하고 있는데 아무튼 뭐 하승진 선수도 그때 해프닝이 있었죠. 되게 재밌었던 기억이 나고요. 또 누구 했었죠? 코비. 코비는 뭐 우리나라에 왔을 때도 인터뷰 단독으로 했었고 또 토크쇼도 했었고. 그렇죠. 이제 여러 번 말했을 거야. 뭐 코비에 대한 제 인식이 바뀐 게 코비를 직접 만나면서부터. 그렇죠. 굉장히 프로페셔널했던 사람이었죠. 진짜로. 그렇죠. 그런 느낌이 저는 그냥 굉장히 좀 거만하고 좀 그런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제가 봤던 선수 중에서는 제일 차분하고 젠틀하고 그랬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완전히 팬이 돼버렸죠.
2006년에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저랑 이제 거의 이 거리에서 단독으로 인터뷰를 했는데 네. 그때 제가 사실 좀 쫄았었어요. 네. 대스타니까. 네. 근데 코비가 저한테 이제 캄다운 하라고 시간 좀 많이 남았으니까 같이 얘기하자고 네. 눈을 맞춰주면서 얘기했는데 그때 굉장히 좀 느낌이 새로웠었어요. 그러면은 네. 지금 그 NBA 팬들 사이에서 손대범이 레이커스의 팬이다라고 하는 거는 코비가 시작입니까? 아니요. 저는 그 필 전부터요? 잭슨. 그러니까 저는 시카고 불스 팬이었죠. 네, 원래 네. 필 잭슨, 그렇죠. 스카티 피펜에서 시카고 불스의 일원들이 가는 것을 다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피펜의 포틀랜드, 네. 필 잭슨의 레이커스. 네. 근데 피펜을 좀 더 좋아해가지고 처음에 포틀랜드를 좋아했고 네. 피펜 은퇴한 다음에 더 레이커스 더 좋아하게 됐고. 네, 그렇죠. 그렇군요. 네. 그럼 스테이시 오그먼 감독이 왔을 때 좀 감회가 전 별로. 전혀요? 네. 전혀 상관없나요? 네. 네. 코비 브라이언트는 네, 사실 그런 얘기가 굉장히 많죠, 네, 그죠? 코비 브라이언트는 굉장히 좀 생각 이상으로 젠틀했고 네. 굉장했던 것 같고. 네. 그 다음에는 이제 꼽아주신 게 이우재 선생하고 네. 이혜병 선생. 네. 여러분들이 뭐 잘 모르실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농구 원로 하면은 딱 처음 이미지가 요즘에 꼰대. 네. 자기 자랑이잖아요. 네. 근데 사실 이 두 분 같은 경우는 전혀 그런 분이 아니었어요. 네. 제 생각에는 이분들이 한 20년 더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이 들 정도의 굉장한 농구인들이었는데 근데 이혜병 선생님 같은 경우는 몇 년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거든요. 네. 근데 이분은 옛날 상업은행 감독이었고 또 농구 선수 출신, 심판 출신이었어요. 네.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이제 심판 역사서를 만드신 분이에요. 네. 근데 이분이 저를 만날 때마다 항상 옛날 얘기 풀어주실 때마다 저는 이제 되게 할아버지가 이제 손자들한테 해주시듯이 네. 옛날 얘기를 싹 풀면 저는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듣고만 있었는데 네. 너무 재밌었어요. 근데 이분이 어느 정도로 열정이 있으셨냐면은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 심판 역사서가 없었대요. 30년대 40년대 이게 한동안 그렇게 무지 상태로 가다가 어느 날 필요하니까 이거를 번역을 했대. 밤새도록 번역을 해가지고 자기 돈 들여 인쇄를 해가지고 낭독회를 가졌대. 네. 되게 웃기잖아요. 네. 그렇죠. 되게 시적인 거, 네. 낭만적이긴 그러니까, 하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사람들 다 옹기종기 모여 있는 데서 이 심판서를 들고 낭독을 하고 다들 박수 치고 막 그런 얘기를 해주시는데 그런 일을 송수해내신 분이 그분이셨어요. 그래가지고 심판들한테 이론도 전수해주시고 또 심판위원장도 하시고 그래서 지금도 돌아가기 직전까지도 후배들한테 그런 것도 지식을 또 공유해주시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분이 좀 더 살아계셨다면은 어땠을까 생각이 들고 또 살아있는 교과서였어요. 농구 역사에 대해서 물어볼 때마다 다 알려주시고. 또 이혜병 선생님 같은 경우, 이우재 선생님 같은 경우는 모비스 2003년에 고문이었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점프볼의 기재도 글도 기재하셨죠. 이분이 언젠가 돌아가시 직전에 경복고에다가 자기 서류를 이만큼을 기증했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자기가 그동안 살아왔던 봤던 전술들, 훈련 방법들 다 써달라, 봐달라. 결국 근데 아무도 안 썼죠. 근데 그 정도로 자기 어느 정도면 중국지간 메모지 같은 거 있잖아요. 어느 반점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몇 장 얻어가지고 거기다 밥 먹다가도 전술이 보이면 그렸던 분이세요. 약간 작곡가들이 그런 거죠. 작곡하듯이. 좋은 전술, 그 처음 듣는 용어 있으면 다 적어가지고 다 정리하시고 그래서 2003년쯤에 저희한테 농구 용어 사전에 초안을 기고를 하셨어요. 점프볼 써달라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저랑 같이 해가지고 책으로 냈죠. 조그맣게. 맞아요. 그 정도로 굉장히 자기 걸 공유하려고 애를 많이 썼는데 언젠가부터 후배들이 그걸 외면하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굉장히 좀 안타까운 일이 결국 치매로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그런 분들이 더 오히려 슈퍼스타들 만난 것보다 더 기억에 남고 또 제가 가야 될 길이 아닌가 생각도 들고 또 그분들에게는 또 어떻게 보면 손대범 기자를 만난 게 행운 아니겠습니까? 또 자기들이 그런 거를 사실 외면 맞는 상황에서 알아주는 기자가 있었다는 게 사실 의미가 있지 않을까 지금도 이제 염초로 싶네요. 선생님께서 이제 농구대잔치 시절에 장례 아나운서 그분이 이제 지금은 많이 편찮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좀 그런 분들 얘기를 좀 더 많이 드러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냥 좀 안타까울 때가 많죠. 그래서 진짜 대접 받아야 될 사람들이 대접을 못 잤죠. 공유를 해야 될 사람들이 그쵸. 이제 외면받고 있는 게 좀 안타깝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뭐 여러분들에게선 사실 좀 코비나 서장훈 빼고는 다 생소한 이름인데 생소한 이름들인데 우리나라 농구인들이 그게 다 꼰대만 있는 건 아니다라는 것도 말씀드리고 싶었고 꼭 짚고 갈 만한 인물들 이렇게 언급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박보현 치어리더. 박보현 1세대죠. 프로는 1세대. 레전드. 아마 아실라 몰라. 근데 아시는 분 있으세요?
그분이 그 마스크에 나왔던 여주인공 누구죠? 저기 누구 여자 그 짐 캐리랑 나왔던 마스크에 나왔던 여자. 갑자기 생각 안 나네.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웃을 때 그분 닮았어요. 그래요? 네, 제 이상형이었거든요 옛날에. 그래가지고 박보현 치어리더, 김민환 치어리더 1세대. 네, 인터뷰했던 게 기억이 나요. 김민환 치어리더는 저도 알아요. 네, 옛날에 SK 카메론 디아즈. 네. 카메론 디아즈. 웃는 모습이 되게 닮았었어요. 그래요? 네, 옛날에 20대 때. 그래가지고 제가 그 당시 정지욱 기자가 치어리더 연재하기 전에 그렇죠. 제가 제 몫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로 행복했던 시절이었고요. 그 농구에서 정말 의미 있는 분들 네. 얘기하다가 그다음에 어쨌든 그분도 네. 치어리더계 레전드다. 레전드였죠. SK 레전드다. 1세대. 네. 네, 드림팀의 원조. 네. 그렇습니다. 네. 요즘에 치어리더 인터뷰 못 하겠어. 나이 차이가 또 많이 나고 그렇죠. 또 너무 주책 맞다 그럴까 맞아요. 봐서 후배들한테 많이 물려주고 있죠. 그렇죠. 점프볼 치어리더 인터뷰 지금도 하고 아니 지금 끊어졌죠. 네, 요즘에 끝났어요. 끊어졌죠. 네. 맞아요. 좀 벗어나 보자 해가지고 벗어났는데 완전 벗어날 만해요. 그게 제가 있을 때 제가 아이디어 내갖고 한 건데 영원한 아이템이죠 사실. 그렇죠. 언젠가 또 다시 시작할 겁니다. 또 루키에 박진우 편집자님이 또 그런 걸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좋아하죠. 루키 더 바스켓을 넘기겠습니다. 거기는 본인이 좋아서 하는 거니까. 네. 영혼이 틀려 있죠. 거기는. 맞아요. 영혼이 틀려 있죠. 영혼을 그거지 영혼 없이 못 써요. 그렇죠. 맞아요. 누구나 다 쓸 때는 영혼을 다 담게 됩니다. 거기 그렇죠. 그것도 김재빨 또리님 감사합니다. 그것도 뭐 처음에는 이제 의욕이 있으니까 하게 되는데 이것도 치어리더도 하도 많이 하게 되면은 나중에는 그냥 비슷해 보이죠. 그 사람 갖고 그러거든요. 근데 한 번쯤 잠깐 스톱하면서 좀 그 소중함을 알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연습실도 찾아가고 맞아요. 좋았던 기억이 나요. 맞아요. 저도 예전에 연습장 가서 치어리더들이 어떻게 운동하는지도 다 보고 그랬었는데 되게 그런 사실 연습장도 사실 치어리더 연습장이 그래도 요즘에는 좀 나아졌을지 모르겠지만 그때만 해도 막 창고 같은 데 지하에 막 지하에 들어가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런 분 그래서 그 치어리더 레전드까지도 언급을 이렇게 해주셨어요.